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등록 나갈 차례죠. 교재 29쪽입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자, 이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인데요. 등록이라는 것은 일정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행정관청에 비치되어 있는 장부에다가 기재한 행위, 기재자체를 등록이라고 부릅니다. 사전적 의미는 그 정도 되는데, 우리가 그 첫 주에 자격을 이제 취득했지 않습니까? 이제 중개사무소를 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등록입니다. 그래서 영업허가를 받는 것을 이제 등록이라 하는데, 자, 그래서 그 우리법 9조 1항 조문이거든요. 우리법 9조 1항에 그렇게 돼 있죠.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예요.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등록을 해야지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중개업이 아니라면 등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컨설팅이라든가 분양대행은 중개업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컨설팅이나 분양대행만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때는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에 부수하여 중개를 업으로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만 등록을 요구하고 컨설팅, 분양대행 중개업이 아니므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연역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1961년도에 소개영업법이 있었죠. 이 소개영업법 시절에는 중개업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억나세요? 신고제였어요? 허가제였어요? 등록제였어요? 신고제였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신고하고 중개업 진입한 분들이 지금도 존재한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을 우리는 중개인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중개인.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도 존재하고요. 그랬다가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게 되니까 1983년도 이제 12월 말에 부동산 중개업법에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중개업법을 제정하면서는 이때는 허가제로 운영이 됐죠. 그래서 허가제로 운영이 됐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그랬다가 이 중개업법 7차 개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7차 개정을 하면서 등록제로 전환시켰는데, 7차 개정이 1999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등록제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유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1999년도 기억나세요? IMF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 아주 높은 진입장이면 허가제였던 것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볍게 이해하시고, 일단 결론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요구한다. 근데 중개업이 아니라면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정도 값만 잡아두시고요. 그 등록의 성격이 이제 양괄호 3번에 나와 있는데, 이건 참고합니다. 그냥 넘어가고요. 자,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로 들어갑니다. 등록 절차. 그럼 이제 등록을 하는데, 이제 등록 절차에 대한 부분을 먼저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나열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등록을 하자면 먼저 자격을 취득하고 사무소 확보하고요. 교육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등록 기준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럼 등록 기준을 확보했잖아요. 이제 등록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다 신청해야 되느냐? 서류를 뭘 내야 되느냐? 수수료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럼 이에 대해서 신청을 받은 이제 시군구청련 검토를 하고 중개사무소, 그 다음에 결격 여부를 모두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기준에 적합했다. 그럼 등록을 해주게 돼 있죠. 그러니까 등록 통지를 이제 해줍니다. 이것을 등록 처분 또는 등록 통지, 등록이라고 그래요. 등록을 이제 해줘요. 하지만 이 등록 통지할 때 등록증이 나가는 거 아닙니다. 등록증이 나가는 게 아니고, 개업공사가 중개 업무 하다가 의뢰인에게 손해입히지 않습니까? 그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때 돈 없다 오리발 내밀고 도망가요. 그러면 의뢰인이 피해 입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개업공사가 보증을 설정하도록 했죠. 그래서 이건 보증 세우라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는 보증 설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보증을 설정할 신고하면 요 사항을 확인하고 이제서야 등록증이 나가요. 등록증을 이제서야 교부해 줍니다. 그럼 등록증을 받았으므로 중개사무소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놓고 중개 업무를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절차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순서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등록 기준을 확보하래요. 그럼 현재 지금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크게 분류하면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질 거예요. 개인과 법인으로. 그럼 개인의 등록 기준과 법인의 등록 기준을 나눠서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시간에 인을 공부했거든요. 인? 공부했나요? 안 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자, 인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민법 시간에 그 인이라는 것은 자연인이라는 게 있고 법인이라는 게 있다는 거 들어봤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자연인은 개인을 말하는 거죠, 개인. 그래서 민법학자들은 쓸데없이 어려운 말 쓰기 좋아요. 그래갖고 이제 개인을 자연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개인의 등록 기준, 즉 자연인의 등록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경우, 자연인의 경우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격 취득할 것. 공사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물적 설비를 확보해야 되겠죠. 이게 중개사무소요. 사무소로 확보해 놓으셔야 됩니다. 확보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확보해놔야 된다. 사무소를. 그 다음 우리가 식당을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위생교육이라는 걸 받죠. 그렇듯이 우리도 교육받아요. 우리는 중개 실무에 나가기 전에 받는 교육이다 해서 이걸 이름을 실무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실무교육을 이수할 것. 실무교육을.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유,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 이걸 결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격 사유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결격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솜털이 보송보송한 미성년자가 중개사무소 앉아있으면 신뢰가 안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 제한한다고 그랬고, 나아가서 사기전과 18분이 나오자마자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은 일정 기간 지나야 됩니다. 그런 사유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돼요. 이걸 결격이라고. 그래서 이 개인 등록 기준입니다. 그럼 요것은 네 가지 별로 암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쉽게 기억이 날 겁니다. 다만 이 뒤에 숨어있는 내용들을 가볍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먼저 자격 취득과 관련해서는요, 변호사의 자격증이 있는 자, 야가 등록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지금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자. 서초동에 법원들이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서초동에 있는 한 변호사가요, 변호사 자격증을 첨부하여 서초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한 거예요. 그러자 서초구청장이 공사자격증 갖고 와라고 반려를 했겠죠. 반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등록을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등록을 해달라고. 그래갖고 이 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까지. 그리고 대법원에서 뭐라고 그랬냐? 변호사일지라도 공사자격증이 없다면 등록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갖고 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변호사 패소했습니다. 그럼 결론은 변호사일지라도 공사자격증이 없으면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 언론지상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 트러스트, 그거와는 각도가 틀린 거예요. 트러스트 그 걔는 등록도 안 하고 바로 중개업을 지금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죄 판결 받은 거예요, 지금. 그거를. 근데 이제 이 사건은 변호사증을 첨부해 등록 신청했다가 안 된다. 공사증 갖고 가라 하고 이제 반려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변호사증 가지고는 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소에 대한 내용은 다시 공부하는데, 요 사무소에 대한 내용은 이제 설명이 30쪽에 설명이 돼 있어요. 30쪽. 우리 개인의 등록 기준 안 나갔죠? 나갔나요? 지난주에? 개인의 등록 기준은 나갔죠? 실무교육까지 나갔어요? 근데 왜 모른 척 하고 계십니까? 하다 보니까 나간 것 같네? 그죠? 변호사 얘기 했죠, 제가 다. 이거. 그래서 어쨌든 이 자리에서 한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럼 빨리빨리 얘기를 해줘야죠. 복습하는 줄 알았다고요? 어쨌든 좋아요, 그럼. 자, 그래서 일단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이적인 건물을 확보해야 되죠.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실무교육은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언제까지 봐야 된다고요? 등록 신청 전 1년 내에 있어야 돼요. 기억납니까? 사무소로 무허가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가설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다 그랬죠.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좋습니다. 어쨌든 뭐 진도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게 좋긴 한데, 그래서 아예 학원별로 이게 진도가 틀려갖고 제가 어쨌든 좋습니다. 근데 법인을 나갈 차례죠, 지금. 법인의 등록 기준. 자, 그럼 법인의 등록 기준 나갑니다. 그럼 개인은 이렇게 이제 됐고요. 개인은. 자, 법인.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인데요. 법인의 경우는 개인과 큰 틀에서는 같아요. 큰 틀은 같습니다. 근데 법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이 있어요. 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의 경우 이 자격 취득에 해당하는 요 요건이라고 일단 보이는데, 요 요건으로 보이는데, 그 법인의 경우는 일단 법정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돼요. 우리 법조의 14조에서
정해줬어요. 업무를. 그래서 법인은 우리 법이 정해준 업무,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일단 설립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은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금. 그래서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회사 형태는 상법상 회사이거나 또는이에요.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있거든요.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일 것. 이렇게. 그래서 법정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어야 됩니다. 다음에 법인의 대표자가 있죠.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자를 뺍니다. 대표자를 제외하고 이 대표자를 제외하고 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에요. 임원 또는 사원인자의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이랬어요. 이게 법인이기 때문에 갖춰야 될 기본 요건이 이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경우 자격 취득에 해당하는 요건으로 일단 보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이 뒤에 숨어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가볍게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법정 업무. 법정 업무인데 이걸 법인의 업무라고 하거든요.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문제인데, 그래서 이 법인의 업무는 지금 30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양괄호 3번에. 이 법인의 업무는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히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나열만 하겠습니다. 법인은 토탈 7가지만 허용했어요. 중개업이 있죠. 중개업은 필수 목적 사업을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이 중개업 외에 아쉬우니까 6가지 업무를 더 허용을 했는데, 이 6가지 업무를 우리는 소위 법인의 겸업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중개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니까 법인의 겸업이다 이렇게 부를 건데, 이것을 법인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임의 사업입니다. 자, 그럼 이 6가지 업무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나열만 해드립니다. 다음 주에 공부하니까요. 중개업 외에 법인은 어떤 업무를 더 할 수 있냐면요, 그 주택 및 상가에 대한 임대차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 관리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고요. 그 다음에 또 부동산에 대한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업을 영위할 수 있어요. 이게 부동산 컨설팅이에요. 이거 할 수 있고, 다음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른 개공을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을 영위할 수 있어요. 이게 다름 아닌 중개업 프랜차이즈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할 수 있고, 다음에 주택 및 상가에 대한 분양 대행을 할 수 있고요. 경매 또는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에 알선, 입차 신청, 매수 신청 대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공매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의뢰인을 대신하여 낙찰 받아주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이사업체, 도배업체가 있죠. 이것을 직접 하는 건 안 되고요. 소개하는 까지는 돼요.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법인이 중개업에 더 할 수 있는 업무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 업무를 법인이 꼭 해야 된다고요? 안 할 수도 있다고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의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소위 법인의 경우. 그러니까 토탈 우리 법은요, 법인에게 할 수 있는 업무를 7가지만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업무가 더 많을 거다, 겸업이 더 많을 거다라고 오해하면 절대 안 돼요. 거꾸로예요. 법인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법인은 직원을 수십 명 고용해서 대형화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대형화된 법인에 대하여 업무의 제한을 안 해버리면 이거 중개업은 부수적으로 하고 아주 요상한 업무만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제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겸업을 할 수 있는 게 개인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고 법인은 오히려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인은 7가지 외의 것, 이것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법정 업무 7가지 것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되는데 반드시 이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등록 신청 들어온 법인이 여기에 건축업이 들어가 있었어요. 건축업이. 그럼 등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개업의 목적 사업에 건축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법인의 등록 자체를 수리하지 않아요. 안 받아줍니다. 7가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정 업무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등록 신청 들어온 법인이 중개업 외에 상담, 부동산 컨설팅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등록 수리한다, 안 한다? 한다. 6가지 꼭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전혀 안 들어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 근데 이것 외의 것이 들어가 있다. 건축업이 들어가 있거나 개발업이 부동산 개발업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등록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법정 업무고. 자, 다음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이 자본금에 대한 사항은 일단은 그냥 가볍게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자면 사무소도 임차해야 되고 직기비품 갖춰야 되고 직원도 고용해야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인 설립할 때 초기 투하 자본이라고 그냥 이해하세요. 그래서 중개법인은요 무조건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이 되고 정확하게 이제 법인 등기부에 나타난 자본금, 납입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제 그래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회의사의 형태는 상법상 회의사 형태를 갖춰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생활에서 지금 회사, 상법상 회사를 지금 많이 봐왔거든요. 그럼 우리 상법의 규정을 보면 상법상 회사라는 게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가 있어요. 잘 아시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주주들로 구성된 회사죠, 이 회사는. 그 다음 유한회사라고 들어봤어요? 유한회사. 이 유한회사는요 유한책임사원들로 구성된 회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유한책임회사라는 게 있어요. 가족들끼리 조그맣게 회사 운영하잖아요. 그럼 이걸로 가라고 유한책임회사를 이제 도입했죠. 상법에서. 그 다음에 합자회사라는 게 있어요. 합자회사. 그 다음에 한명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상 회사의 종류 5가지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법상 회사의 형태로 중개법인을 설립한다. 그러면 조직을 이들 중에 하나로 갖춰줘야 돼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회사의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필요 없습니다. 가볍게만 말씀드립니다. 여기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된 회사예요. 이건 뭐 말씀 안 드리고 잘 아시는 거고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요 유한책임사원이라는 자가 있거든요. 이들로 구성된 회사예요. 그럼 지금 현재 여기 사원이란 표현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법에서 사원이란 표현은요 절대 종업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의 투자자인 자를 얘기합니다. 이걸 사원이라 표현해요. 이거를. 그러면 투자자인 사원이 유한 책임을 진다. 그럼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자기가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유한회사거든요. 이게 유한회사인데 여기에 제가 1억을 투자했어요. 이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금 20억을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갚지 않은 상태에서 이 회사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럼 나는 투자한 금액 1억 날리는 거죠. 일단 날리는 겁니다. 그럼 개인 재산 가지고, 내 개인 재산 가지고 은행에 대하여 20억 빌린 돈, 이거 내가 갚을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것을 유한 책임이라고 해요. 내가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회사 측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을 유한 책임이란다. 그래서 이들로 구성된 회사가 바로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예요. 그럼 주식회사 주주 있죠? 주주도 유한 책임을 지는 자 아니에요? 주주 유한 책임을 지는 자죠. 내가 주식회사에 주식을 샀어요. 그 회사 망해버렸습니다. 내 개인 재산 갖고 책임져야 안 져요? 안 집니다. 그거 날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주주나 유한회사의 유한책임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성격이 비슷해요. 말만 다르고 있죠. 근데 이제 상법은 어떤 걸 예정했냐면 주식회사는 상법이 처음에 들어오면서 대규모를 예상했죠. 대규모. 유한회사는 소규모를 예상했던 거예요. 근데 유한책임회사는요. 독일식 이제 유한책임회사를 들어온 건데 이거는 가족들끼리 아주 조그맣게 회사로 하잖아요. 그럼 이걸로 가라고 이걸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상법상 규제가 순서대로 약해지죠. 여기까지. 이게.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감만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합자회사, 한명회사는 조금 낯설 거예요. 이 한명회사부터 말씀드리면 한명회사는요. 거꾸로 또 유한회사와 거꾸로 무한책임사원들로 구성된 회사예요. 그럼 무한책임사원이란 말 느낌 딱 오시죠?
자기가 투자한 금액뿐만 아니고 개인 재산 가지고도 회사 채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이거. 이게 무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사원은 투자자라는 표현이고. 그래서 한 명의 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들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요, 한 명의 회사를 실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회사 설립했고 회사 망해버렸는데 개인 재산 갖고 책임진다. 뭐하러 회사 설립합니까? 안 하지. 근데요, 그 일부 이제 있습니다. 농기계 회사라든가 뭐 수산업 회사 이런 데들이 한 명의 회사가 있는데, 농기계 회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농민들을 위해서. 근데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가요. 지원금이 나가는데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아예 법에 한 명의 회사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규정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성실하게 회사 운영하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의 회사가 그래서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구성된 회사가 바로 한 명의 회사고, 그럼 합자회사는 이제 결론이 나왔죠. 합작이 된 회사예요. 합작된 회사가 합자회사예요. 그럼 누가 합작을 했느냐?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이 서로 짬뽕된 회사예요. 그래서 이걸 합자회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상법상 회사의 종류 일단 5가지가 요거다. 참고해 두세요. 일단 참고해 두시고. 자, 그래서 상법상 회사 이거나, 그러면 법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법상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그러면 틀렸네요. 맞죠? 상법상 회사면 돼요. 그래서 유한회사로 가든 한 명으로 가든 합자로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법상 주식회사이어야 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협동조합 읽어드렸어요.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걸 여러분들이 상당히 헷갈려 하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무상 중개협동조합 이거 설립을 우리 법이 일단 예고를 했는데, 중개협동조합이 우리는 낯섭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저쪽 유럽 쪽은 중개협동조합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중개협동조합 법인을 설립할 때요, 중개협동조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이라든가 이익 증진을 위한 단체, 이게 이제 일종의 협동조합 아니겠습니까? 근데 협동조합 중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농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아니에요, 지금. 그런 특별법에 의한 협동조합들은 전부 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농협동조합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고, 이거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협동조합으로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의 설립은 협동조합은 일단은 조합원 5명만 있으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요. 조합원 5명만 있으면. 그래서 조합원 5인이 모여가지고 이제 협동조합을 설립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법인이 맞아요. 그래서 중개협동조합으로 설립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법인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중개사무소 내가 의뢰하러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간판이 중개협동조합으로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들어가시겠어요? 다시 나오겠어요? 돌아설 것 같지 않아요? 왜 돌아설 것 같습니까? 협동조합이라는 게 원래 자기네들 조합원들을 위한 단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거기에 조합원 아닌데 의뢰하러 간다. 뭔가 내가 피해를 받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낯섭니다, 이게. 근데 어쨌든 법에 협동조합으로 법인을 가는 것도 가능한 걸로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그래서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대충 이해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의 대표자는요, 반드시 공인중개사 됩니다. 대표자가 공인중개사 아니면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데, 포함이냐 제외냐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일단 제외하고요, 대표자를 빼고 그 임원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임원 사원을 따져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기를, 주식회사,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이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사? 이사 임원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사 임원이죠? 물어본 내가 잘못됐네. 이사는 당연히 임원이에요. 감사가 계시죠? 감사. 감사 임원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닌 것 같아요? 감사 임원입니다. 상법상 감사 임원이에요. 그래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이사 감사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임원이에요. 이분들이 임원이고,
유한 책임회사는 참고해 두시는데 유한 책임회사는 이사 대신 업무 집행자를 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한 책임회사는 업무 집행자가 임원이에요. 업무 집행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합자와 한명회사 있죠. 여기서는 회사 업무 집행 권한인자가 누구냐면 무한 책임사원이에요. 우리 상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요 무한 책임 사원은 회사 업무 집행에 권한이 있고 이건 의무이기도 해요. 그래서 회사 업무 집행 권한이 무한 책임 사원에게만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사는 등기부에 등기된다는 거 알죠? 법인 등기부에 등기가 되는데 무한 책임 사원이 이사들처럼 다 등기돼요. 그러니까 회사 업무 집행 권한 인자가 무한 책임 사원이에요. 자, 그럼 따져봅니다. 여기 임원이란 자는 이사, 감사, 유한 책임회사로 갈 경우에는 업무 집행자를 얘기해요. 여기 그럼 우리도 사원이란 표현이 등장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이 사원이란 표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굴 얘기하냐면 이사와 동격인자가 누구라고요 지금? 무한 책임사원. 종업원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법에서 얘기하는 사원은 절대 종업원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건 투자자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합자남용에서의 무한 책임 사원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임원이라 하면 이사, 감사, 업무 집행자를 말하고 여기 사원이라 하면 합자남용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합니다. 이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에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따져봅니다. 만약에 주식회사로 내가 중개법인 설립해요. 그럼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야 됩니다. 공인중개사야 되고 대표자를 빼고 이사, 감사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공사가 아니어도 된다는 뜻이죠. 투자자를 이건 받아들여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합자회사로 중개법인을 설립한다. 합자회사로. 그럼 이때는 합자회사로 중개법인을 설립하면 이때는 대표자 빼고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임원사원은 항상 붙어 다닙니다. 여기 협동조합도 임원은 이사감사예요. 협동조합도. 그래서 임원이 이사감사인데 그래서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임원, 이사감사, 업무집행이라는 말하고 사원이라는 표현은 무한책임사를 말한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무한책임사원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자다. 그렇게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공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법인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 요건이 이겁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요건들 있잖아요. 이건 다 똑같아요. 개인과.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요건 다 똑같은데 법인도 먼저 중개사무소를 건축물, 대장, 기재인 건물에 확보해놔야 됩니다. 확보해놓으셔야 되고 면적 제한 규정은 없고요. 가설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다고 했어요. 컨테이너 사무실. 자, 그 다음 이제 실무교육을 법인도 이수를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럼 실무교육은 법인의 경우 누가 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표자는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대표자는 받아야 되고 임원사원 전체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임원사원 전체가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원 중에는 자격증이 없는 자가 3분의 2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3분의 2가 있을 수 있지만 자격증이 없는 임원도 실무교육은 다 받아야 돼요. 다. 전부 다 받아야 됩니다. 이거.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결격사유에 해당이 안 돼야 됩니다. 법인도. 그래서 결격에 해당이 안 돼야 되는데 만약에 임원이나 사원 중에 단 1인이라도 결격자가 있지 않습니까? 미성년자가 있었다. 파산자가 있었다. 그러면 이때는 등록을 수리하지 않아요. 임원사원 전체가 결격사유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됩니다. 임원사원 전체가. 그래서 이게 법인의 등록 기준이에요. 이게. 그럼 여기서 잠깐만 이제 따져볼까요? 만약에 법인의 임원이 대표자 빼고 3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 최소한 공개사 몇 명이어야 돼요? 1명만 있으면 되죠. 나머지 2명 아니어도 되죠. 6명이라면 몇 명 있어야 됩니다. 공개사가 2명은 있어야 돼요. 7명이라면 최소한 3명은 있어야 되죠. 사람을 쪼갤 수는 없으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질문이 있죠. 질문들은 이제 나중에 아실 건데 질문들은 대다수가 기출에서 출제가 됐던 알딸딸한 질문 있죠. 이런 것들 주로 물어봅니다. 제가 많이.
그래서 어쨌든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 해주시고요. 그래서 질문 던지는 것도 괜히 던지는 게 아니에요. 기출 질문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일단 그래서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6명이 임원이었다. 대표자 빼고 그럼 대표자 포함하여 6명 전체 다 실무 교육 받아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그 대표자 포함하여 임원 사원 전체가 결격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결격자가 있게 되면 등록을 안 받아줍니다. 아예.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이고 그래서 사실은 물어볼 게 법인의 등록 기준이 물어볼 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요건을 다 봤는데, 등록 기준 다 봤는데, 지금 교재 31쪽에 맨 위에 특수법인이란 말 나와 있죠. 특수법인. 자, 이거를 잠깐 보고 갑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용어의 정의를 하면서 개업공인중개사 종별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개공의 종별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법인인 개업공사가 있었죠. 법인인 개공이 있었고,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있었고, 또 한 명이 누구예요? 중개인.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사. 그래서 개공의 종별이 세 가지가 이거라고 그랬죠. 이들이 있는데 법인인 개업공사는요, 법인으로서 개설 등록한자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은 종류가 다시 두 가지가 나눠져요. 하나는 중개법인이 있거든요. 중개법인이 있고 또 하나는 특수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중개법인은 뭐냐면요, 지금 저 요건 있죠. 법인의 요건. 이걸 그대로 맞추어 등록한 순수 중개법인을 얘기합니다. 이게 중개법인이라고 그러고 특수법인은 우리가 강학상 쓰는 표현이에요. 강학상 쓰는 표현인데 이 특수법인에서 우리 법이 뭐라고 표현이 했냐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범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게 길기 때문에 지금 특수법인이라고 우리가 강학상 쓰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이 특수법인은 이제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요, 지역농협이 있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가 산림조합도 있는데 일단 특수법인의 대표주자는 지역농협이 있거든요. 단위농협 보신 적 있죠? 이게 지역농협이에요. 이게 지역농협인데 그럼 농협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일단 하는 목적 사업이 있죠. 농민들을 위한 단체니까 농지개량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파종 이런 거라든가 또는 농민에 대한 대출 이런 것들, 금융 업무.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지금 여기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조합원들을 위해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중개업이 필요했죠. 중개업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민 A가 말이에요, 농사를 안 짓구나, 이제 농지 팔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노협동조합에 가갖고 야, 내가 농지를 팔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살 사람이 있으면 우리 조합원 중에 살 사람이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 중개업할 필요가 생긴 거죠, 지금. 그러니까 중개업을 이제 허용을 하게 돼요. 중개업을 허용하게 되는데 우리 공사법이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 있죠. 여기서 직접 중개업을 허용을 합니다. 중개업을. 그래서 노협동조합법 그렇게 돼 있어요. 지역농협은 농지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를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중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 경우 등록을 할 필요도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농협은 필요에 의해서 중개업에 허용이 됐고요. 이것을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향할 수 있는 법이 이렇게 지금 우리 법 표현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직접 등록할 필요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 법에 따르게 되면 일단은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고 했죠.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등록을 안 하고도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중개업할 수 있는데 등록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그건 나중에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 왜 그럴까? 왜 그랬냐면요, 지역농협이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 만약에 등록을 해야 된다면 법인이 맞잖아요. 지역농협은 법인이 맞는데 이 기준 맞추라고 하면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기준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지역노업은 등록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우리 법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우리 법 있는 규정을 기억해야 되는데, 지역노업은 등록 안 하고도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하더라도 우리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제해버렸어요. 배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노업은 중개업 그냥 할 수 있어요? 등록도 안 하고도 그냥 할 수 있죠? 나아가 대표자가 공인인증서 아니어도 되죠? 임원 중에 이거 실무교육 받을 필요도 없고요. 더 나아가서 3분의 1 이상의 공인사 할 필요도 없어요. 전부 다 배제했어요. 그래서 우리 특수법인에 대한 특례 규정이 딱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등장한 거예요. 그럼 특수법인의 대표주자는 누구라고요? 지역노업 기억을 해두시고, 지역노업은 등록할 필요도 없어요. 나아가 등록 기준을 이들한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점을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 다음에 특수법인이란 말은 우리가 강학상 쓰는 표현이지, 우리 공사법에는 뭐라 표현되어 있다고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럼 법인인 개업공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저 요건을 그대로 맞춰 등록한 법인을 뭐라고 한다고요? 순수 중개법인. 그다음에 다른 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것을 특수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해둡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인 개업공사 그러면 누굴 얘기하겠어요? 중개법인이겠어요? 특수법인이겠어요? 중개법인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인 개업공사 그러면 중개법인을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건을 다 봤으므로 용어의 정의를 잠깐만 좀 돌아갔다 오죠. 지난주에 했던 이제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가 됐어요. 다시 앞으로 가서 교재 그 20페이지를 보시죠. 20페이지 5번 소속 공인인증서 용어의 정의가 있죠. 자, 거기 잠깐 다시 읽어드립니다. 소속공사라 함은 개업공사에게 소속된 공인인증사,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인증사자를 포함한다. 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 기억나죠? 그럼 여기서 지금 소속공사 용어의 정의를 봤더니 가로 속에 뭐라고 돼 있냐면, 개업 공인인증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인증사자를 포함한다 그랬죠. 그러면 느낌 오십니까? 임원이란 자는 이사감사 업무집행자를 말한다고 그랬고,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사원이란 표현은 무한책임 사원을 말한다고 그랬죠. 합산 합리회사에. 그러면 우리 소속 공인인증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네요. 소속 공인인증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일단 하나는 그야말로 직원인 소속공사가 있죠. 이자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의 또 임원 사원으로서 공인인증사인자는 소공으로 분류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죠? 그러니까 임원 사원의 지위를 지니는 소공이 있네요. 감 오셔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공사의 종류에 직원인 소공이 있고 임원 사원인자 중에 자격증인자가 3분의 1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들은 지금 소공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거죠. 임원 사원의 지위를 지니는 소공이 있어요. 용어의 정의에서 저 가로속을 넣어놓는 바람에 해석상 아주 헷갈리게 됐어 지금 이게. 그래서 일단 임원 사원 중에 자격증인자는 소공이라는 걸로 이해를 해두시고, 이게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둡니다. 더 깊이 하면 다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일단 거기까지만 이해해 두시는데, 일반적으로 그럼 소공 그러면 직원인자겠어요? 임원인자겠어요? 직원인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서는 명쾌해요. 임원에 대하여 묻고자 할 때는 임원으로 확실히 표현하고요. 그냥 소공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소공의 종류는 두 가지. 직원인자가 있고 임원 사원인자가 있다. 그럼 이렇게 되죠. 법인. 법인은 이렇게 됩니다. 구성이. 이게 중개법인이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중개법인이면 여기에 이제 A 중개법인이다. 갑이요. 갑이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고 이자가 지금 대표자로 돼 있어요. 그럼 이자가 대표자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을이 계시는데 이자가 자격증이 있어요. 있는데 이자는 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병이 있는데 이자가 역시 자격증이 없어요. 없고 이자도 역시 임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사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정이 있는데 정은 자격증이 있어요. 있는데 이자는 임원이 아닙니다. 그럼 이자는 직원인자라는 얘기죠 이거.
그럼 법인은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일단은 구성이. 그래서 대표자가 있고 이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원이 있는데 임원이 자격증이 있는 자가 있고 이거 자격증이 없는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 중에 자격증이 있는 자는 역시 또 있고요. 없는 자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소공은 야가 소공이에요. 맞죠? 임원인 소공이죠. 그 다음에 직원인 소공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구분되십니까? 그래서 그냥 가볍게 가세요. 소공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직원인자가 있고 임원인자가 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해둡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임원에 대한 요건 이제 다 봤습니다. 다 봤고 다시 그럼 뒤로 가요. 그럼 특수범이란 말 이제 이해가 됐고요. 이제 등록 기준을 갖췄거든요.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제 등록 신청으로 들어가는데 그 등록 신청을 보면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랬죠. 자, 그냥 가볍게 이해합니다. 공인중개사, 자연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반드시 됩니다. 법인은 일정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공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 신청할 수 없고요. 소속공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건 왜 그런지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소공사로서 재직을 하고 있잖아요. 재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등록 안 돼요. 그만두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이중소속이라는 걸 공부하는데 이중소속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소공은 등록 신청할 수 없어요. 이거 일단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신청을 할 때 그럼 어디다 해야 되느냐. 관할에 관한 문제가 있거든요. 관할. 이거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 이렇게 돼 있어요. 이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럼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시도지사가 있고 시군구청장이 있다고 했는데 시도지사 할 때 그 시장은 특별시나 광역시장이고 시군구청장 할 때 이 시장은 그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시를 말한다고 그랬죠. 일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소 소지지 관할 시군구청장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의 주민등록지, 주민등록 주소지가 여기 평택시로 돼 있어요. 평택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중개사무소를 서울시 종로구에 둔다. 그럼 등록 어디다 하라는 얘기예요? 종로구에 들어오라는 얘기죠. 주소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등록관청 연습합니다. 그래서 이자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 이자를 등록관청이라 부를 거예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이자를 등록관청이라 부를 겁니다. 사무소 소유지 관할 시군구청에 들어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사무소를 뒀다. 그럼 등록관청 어디라고요? 강남구청장이에요. 문제 없습니다. 여기 경기도 평택시에 사무소를 뒀어요. 그럼 등록관청 어디다? 평택시장.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용인시 수지구라고 들어봤죠?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수지구. 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용인시장이 있고 수지구청장이 있지 않습니까? 용인시장에 들어가느냐 수지구청장에 들어가느냐 이 문제거든요. 지금 이게 누구한테 들어가야 되느냐? 수지구청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는.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그렇게 합니다. 등록관청은 구청장이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다. 그러니까 수지구청장에 들어가요. 이자에게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 용인시처럼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데 시가 커짐으로써 구를 둔 지역들이 있어요. 이 지역이 우리 경기도에 6개가 있습니다. 부천시가 원래 구가 있었는데 부천시가 구를 폐지해버렸어요. 더 불편하다 그래갖고 폐지해버렸는데 그럼 지금 현재 경기도 일대 시 중에 구가 설치된 시들이 용인시가 있고요. 그 옆에 수원시 있죠. 구가 있어요. 안양시 구가 있고요. 안산시가 구가 있습니다. 저 위에 일산 고양시 기억나요? 고양시 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성남시가 구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경기도에는 6개가 이제 그 시들이 구가 있고요. 충청도에는 2개가 구가 설치되어 있어요. 천안시와 청주시가 구가 있습니다. 천안시와 청주시가. 그 다음에 전라도 쪽은 유일하게 전주시가 구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경산도 쪽에는 포항시와 창원시가 구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포항시장, 창원시장, 전주시장, 뭐 수원시장, 용인시장 등등등 이분들 등록관청이 아니에요. 등록관청 아니죠. 거기 있는 구청장들이 전부 다 등록관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시,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가 설치된 지역들, 이 시들을 여러분들은 그 공법 시간에 대도시라고 공부하잖아요. 대도시 들어봤어요? 대도시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용인시 이런 시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구청장의 등록관청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 초창기 시험에는요 이런 것도 시험에 냈다니까. 이런 것도요. 다음 중 등록관청이 아닌 것을 골라라. 1번 광명시장, 2번 강남구청장, 3번 종로구청장, 4번 수원시장, 5번 평택시장. 몇 번? 수원시장. 근데 이런 문제 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이게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비교적 알아요. 수원에 구가 설치돼 있다. 대충 아는데 저쪽 아랫역에 계신 분들은 이거 아시겠어요? 수원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시험이 공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는 이제 요즘 안 내고요.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수원시 팔달구에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수원시장이 등록관청이다. OX, X예요. 이건 정당하죠. 안산시 단원구에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단원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이건 맞죠? 그러니까 이건 정당합니다. 근데 안산시장이 등록관청이냐 아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공정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이해를 해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청장이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다. 이때 참고로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데 강남구청장하고 수지구청장 지위를 보면 수지구청장이 자기도 구청장이라 강남구청장 맞먹자 합니다. 그러면 싸대기 맞습니다. 강남구청장하고 동격인 자가 누구예요 지금? 용인시장이죠. 그리고 이 수지구청장은 용인시장과 강남구청장 투표로 뽑은 거예요. 이걸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그러고요. 이 수지구청장은 용인시장이 임명한 이 행정부의 구청장일 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격이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고요. 강남구청과 격이 같은 자는 바로 용인시장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거기까지. 그래서 일단 등록관청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럼 이제 구비 서류에 대한 부분인데 서류는 이제 후일 더 하기로 하고요. 신청을 할 때 수수료 내게 돼 있어요. 등록 신청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한 2만 한 7천 원 선 정도에서 결정될 거니까 그 정도 등록 신청 수수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이제 종별 변경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종별 변경이란 말. 이건 그냥 넘어가자고요. 종별 변경 그냥 넘어가고 자 이제 계속 갑니다. 이제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이제 다 봤습니다. 그럼 이제 등록 신청을 다 봤고요. 이때 이제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토하고 확인하겠죠.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기준에 적합한가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확인도 전부 다 해요. 이거를 이때 사무소 필요한 경우는 나가서 봅니다. 근데 웬만하면 사무소 안 나와요. 그래서 사무소 나가서 이제 보고요. 그다음에 결격 여부도 다 조회합니다. 본적지 신원확인 들어가요. 그래서 전과 사실이 있는가 전부 다 가족관계 등록지에다 조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회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격 발급 시도의사에 자격증이 나갔는가 안 나갔는가도 확인 다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무소 체크하고요. 결격 여부 체크하고 전부 다 이제 자격 발급이 됐는가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했어요. 근데 기준이 적합합니다. 기준이 적합하면 이제 등록을 통지를 해주죠. 등록 통지를 해주는데 이때 등록증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등록을 이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통지가 됐잖아요. 등록 통지가 되면 등록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는 처리기한이 있죠.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그럼 신청한 날로부터 등록 신청을 한 날로부터 등록 통지까지 며칠 내에 해줘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인이 기준에 적합했잖아요. 그럼 7일 내에 등록을 통지해 주겠어요. 7일. 나중에 있잖아요. 우리 과목의 가장 중요한 수가 7일이거든요. 7일은 통째로 암기 들어갈 거예요. 7일, 10일은 전부 다 통째로 암기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숫자 7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7일 내에 등록을 통지해 준다. 그래서 공인인증사인개업공사, 법인인개업공사로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을 통지해 주는데
등록 통지를 하면은 등록의 효과를 가져와요. 개설 등록이 된 거예요. 이때 개설 등록이 됩니다. 근데 이때 등록증이 안 나가죠. 안 나갑니다. 그래서 보증을 설정하여 이제 신고 들어가야 돼요. 보증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그 다음 절차가 이제 보증 설정 들어가요. 그래서 이 보증 설정제도 있잖아요. 이건 이제 나중에 다시 또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그 다니시면서 중개사무소 그저 유리 벽면에 그렇게 써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이 업소는 손해배상 책임 1억 원을 가입한 업소입니다. 이런 거 본 적 있죠? 근데요, 거기만 그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전국의 모든 중개사무소는 전부 다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다 들어가요. 이게 보증. 의무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의무고요. 그래서 모든 중개업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증이에요. 그래서 보증 설정은 이거는 일단은 업무 개시전까지 해줘야 되는데, 보증 설정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보증인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보증 설정 방법이 서울보증보험 아시죠?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우리 협회에서 공제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공제라는 게 지금 농협공제, 우체국공제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인정 안 합니다.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만 인정합니다. 우리 협회, 공사협회에서. 그래서 공제 가입을 하거나, 그 다음에 공탁의 방법이 있어요. 공탁은 현실적으로 돈을 법원에 가서 예치를 해놓는 거, 법원에 가서. 그래서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 얼마를 가입하고 공탁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이게 설정 금액이라고 그래요. 보증을 설정하는 금액은 법인이 아닌 개공, 개인이죠. 개인인 개공은 1억 이상을 설정해야 됩니다. 1억 이상을. 법인인 기업공사는 2억 원 이상을 설정해 줘야 돼요. 개인은 얼마라고요? 1억. 법인은 2억 이상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갖고 이제 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과세인 신고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설정했다 하고. 현재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그 보증 설정 1억 가입하면은 서울보증보험 11만 원이에요. 협회 공제는 19만 8천 원입니다. 그리고 협회 공제 가입할 때는 미리 회원가입부터 해야 돼요. 이때 최초의 회원가입비가 있습니다. 협회 최초의 회원가입비가 50만 원이에요. 그래갖고 공제로 들어가면요, 한 번에 69만 8천 원 원샷이에요. 일단. 근데 보증보험은 얼마라고? 11만 원밖에 안 돼. 공탁은 1억 원을 현실적으로 이체하는 거예요, 법원에 가서. 이거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공탁은 활용할 일이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덤핑을 보증보험에서 해야 되고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으로 엄청 많이 옮겨가는데, 저는 실무 강의하면서 되도록이면 공제로 가입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는 녹화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일단 그래서 공제로 하는 게 일단 신상에 편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정합니다. 재정보증인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또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게 보증보험이라고 해갖고 여기에 가입했다, 이거 그럼 나중에 중개사고를 냈어요? 그럼 여기서 개공이 배상을 안 하면 여기서 지급을 하겠죠? 공제에서 또 지급을 하겠죠? 그럼 지급한 금액을 그대로 다시 개공한테, 개공사한테 청구하게 안 하게요? 청구합니다. 이건 자동차 보험과 같다고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보증을 섰을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증인이 대신 갚아주게 되면 그 보증인은 채무자한테 다시 갚아준 거 내놓으라고 그러죠? 이걸 구상이라고 그러는데, 자동차 보험 같다 오해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건 무늬만 보험이에요, 무늬만. 만약에 보증보험에다가 보증보험이 배상을 해주고 나한테 청구 다시 안 들어온다, 그럼 저 이 강의 안 합니다. 의뢰인들 가슴에 못 박으면 안 되니까, 응? 보증보험에 한 100억 들어놓고 사기치고 다니지 뭐. 안 그래요? 사기당한 거 가서 받아라.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보증 설정 이제 해줘야 됩니다.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증 설정 신고 그럼 들어갔어요. 그럼 이 사항을 확인하고 이제서야 증을 기부해줘. 그러니까 의뢰인 보조치를 위반했는가, 이거 다 했는가, 그리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등록증이 이제서야 기부돼요. 그럼 이제 등록증을 이제 받았습니다. 받았으므로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고 중개 업무를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업무를 이때 이제 개시하면 됩니다. 다만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거든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할 일이 그겁니다. 우리 도장을 많이 찍죠. 도장을 등록을 해야 돼요. 도장 등록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인장 등록이라고 부를 거예요. 도장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인장. 그래서 인장 등록을 하시고 업무를 개시하셔야 됩니다. 도장을 등록하고 업무 개시해야 돼요. 일단 그래서 그 정도. 여기까지. 이게 등록의 절차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되시고요. 이제 등록증이 나가면 이제 이거 협회에다 통보해 주게 돼 있어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알려줍니다. 등록증 나갔다 하고. 그래서 이제 알려주게 돼 있고요.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만 해 두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